자, 오늘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 할게요. 먼저 배움책 57, 58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이 57, 배움책 57을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배움책 57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2번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그렇죠? 그래서 냉전이 됐다.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은 중국의 공산화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화된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8도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설정을 한 군사분계선입니다. 자, 그리고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국이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 일제시대 때에 경찰 조직이나 이런 걸 냅뒀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또는 일제 행정조직을 유지했다. 자, 그 결과 미군정 이외의 다른 단체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6번은 임시정부 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같은 단체가 인정받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소련 38소 2부에서는 7번 소련이 점령을 했다. 소련. 자, 그래서 간접 통치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이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의 개념으로 좌우 세력을 연합해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정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군이 들어올 때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으나 일본 애들이 미안해요. 자꾸 일본이 되네. 미국 애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겠죠. 그래서 9번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0번은 이제 김구 선생이겠죠. 자, 10번은 김구 선생님, 김구.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한 장 넘겨서 58이요. 58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 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번은 신탁 통치. 자, 좌익과 우익의 입장이 달랐어요. 좌익은 총체적 지지, 우익은 반대죠. 그래서 2번은 우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 좌우합작 운동.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 3번은 정읍 발언이죠. 전라도 정읍에서 한 연설. 그래서 정읍 발언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4번 여운형 김규식. 그러면은 좌우합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운형 김구는 남북협상. 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서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5번은 그래서 좌우합작의 7원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냉전의 신화로 인한 미국이 지지를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좌우의 대립 이런 걸로 이제 실패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연합의 남한 단독선거 결정.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자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넘기죠. 그래서 6번은 국제연합이요. UN 넘기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7번은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 이게 북한의 소련의 반대로 북쪽에서 치러지지 않자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선거를 해라 이렇게 되죠. 8번은 UN 소총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남북협상 김규식 선생 보면 되겠고요. 정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주도의 4.3 사건이죠. 9번은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의 파병을 거부한 여수의 부인들이 일으킨 날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여수, 그다음에 순천. 자, 이렇게 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은 이제 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내용 볼게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30년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언제 시점이 1948년이잖아요. 그래서 1948년이면은 이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1919년에 만들어진 그때부터 연도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8년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은 48년이 생일인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를 이제 계승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연도를 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요새 드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은 19년부터 사실상 정부로서 국가로서 기능을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50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역사적인 선거예요. 왜?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걸 보통선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일정 연령은 누구였냐? 당시에는 21살. 지금은 이제 19살인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에는 몇 가지 약점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상당수들이 이런 분들이죠.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좌익세력은 해방 직후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으나 미군정과의 갈등, 냉전 이런 걸로 남한에서는 아주 개멸적 타격을 받아서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를 실시했어요. 총 뽑으려고 했었던 사람은 200명이었고요. 그 중에 제주도에서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왜 선거를 못했을까요? 왜긴 왜야 4.3 사건 때문이죠. 그쵸? 4.3 사건으로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198명을 제주도 빼고 선발을 했고, 이분들을 가지고 재헌국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국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의회였거든요. 보통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근데 이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짜리. 그래서 48년부터 이제 50년까지 임기가 있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자, 국호를 여기서는 나라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상권분리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분리죠. 여기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으니 이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헌헌법에서는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로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오늘날처럼 대통령 선거가 전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200명, 정확히는 이제 198명이었겠죠. 모여가지고 뽑았습니다. 자, 이 의회의 구성 비율을 살펴볼게요. 의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55석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한국민주당이 있었죠. 여기는 그들의 한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즉 무소속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상당수죠. 대다수가. 그쵸? 이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지주, 자본가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는 거고, 이승만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양심적 지식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대다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선거는 김구나 임시정부 요인들은 출마를 하지 않았으니 예, 당시에 그래도 덩치가 제일 컸었던 정당 조직이었었던 이승만의 조직이 예, 중심이 되어서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고야.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선생을 선출합니다. 이시영 선생은 처음 들어보죠. 이시영 이회영 신민회 예, 돈 땅 다 팔아가지고 예, 만주로 넘어간 그 독립운동가 그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 돌아오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 분인 거죠. 자, 부통령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모든 조직을 마무리 짓고 예,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8월 15일이 예, 정부가 수립된 날 예, 정식으로 임시 꼬리표를 뗀 예,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엔에서는 이 정부가 유엔이 시키는 대로 만든 정부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평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쭉 정부를 만들고 북한은 이것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분단은 우리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죠. 북한도 다 지들 살 국민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북한 지역에서도 정치활동이 활발히 있었는데요.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식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왜? 물산장려운동 주도했었던 예, 그 분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 뭐겠어요? 기업의 물건을 사주자. 기업을 도와주자라는 운동이죠. 사회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분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이 평안남도의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 부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 지역은 산발선 이북 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인물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함께하지 못했었던 조만식 선생은 점차 예, 밀려나기 시작했고, 소련에서도 또 이분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소련은 간접지배 방식을 펼쳤지만 어쨌든 지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소련의 영향력에 의해서 김일성이라는 아저씨가 아주 강력한 인물로 대두하게 됩니다. 남한에서 이승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똑같이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당시에 바로 40대 48년 이때 바로 김일성 독재냐?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8년에 이승만도 무슨 48년을 이승만 독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북한도 이제 그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점차 힘이 세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친일파 청산을 합니다. 꽤 합니다. 100% 완전 무결한 친일파 청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시기에 남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어디 있어요? 미군정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경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북한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죽어 넘어갈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도망쳐 내려갔겠죠? 예, 상당수가 도망쳐 내려옵니다. 자, 또 하나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북한의 토지개혁은 뭐냐? 이렇게 했대요. 북한의 토지개혁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무상몰수가 뭐예요? 돈을 안 주고 뺏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북한에 땅 많은 사람들은 땅을 다 뺏겼어. 야, 북한 정권 인민위원회는 완전히 그죠? 그래서 무지하게 싫어했겠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열렬한 반공주의자,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 재산을 뺏어갔잖아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땅을 다 이렇게 국가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겠죠. 나 땅 한 뼘의 땅도 없어가지고 농사짓기 힘들었는데 이제 땅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고 파는 데는 매우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농사질 땅이 절박했었던 농민들에게 커다란 인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통치의 기반이 자리를 잡아갔다. 남한보다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아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미군정이 일제시대 때 그 조직을 유지만 안 했어도 그래서 이처럼 잘 됐을 수 있어요. 북한이 잘났고 남한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살짝 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47년 2월이 되면요, 얘네는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까지 만들면 사실 뭐 국가체로 이제 거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사실 지들끼리 나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 북한만 따로 나라 만들게 그러면은 이 자식들 뭐 분단이냐 이렇게 욕먹을 수 있으니까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을 도와주면서 나는 분단을 원하지 않아 이런 제스처도 살짝 취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48년 8월에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총선거를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럼 왜 총선거를 반대했나요? 인구수가 남한이 많아요. 그래서 남한 쪽에서의 이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9월 9일 날 복잡하고 긴 이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을 선포합니다. 살펴보면요, 남한은 남한대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아갔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좌와우가 잘 대동단결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교시를 볼게요. 48년에 50총 선거,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었고요. 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등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북한 지역의 이 토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국가가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땅을 뺏은 땅을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로 이제 갈게요. 250페이지에 가면은 임시헌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었습니다. 민주공화정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평등하니까. 그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건 임시고 정식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48년의 재헌헌법의 내용을 싹 보면은 재헌헌법에서는 19년에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독립정신을 계승해요. 뭐 임시정부를 계승해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평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등등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48년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죠? 무상교육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금도 내셔야 되고요. 군대도 오세요.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빈칸에 적절하게 꼭 여기에다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데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적절하게 손가락을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 너무 무뚝하게 그렸는데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된다. 손바닥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면요, 우리가 1948년을 얘기하잖아요. 48년에
정부를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새로운 국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48년이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제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못 받았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 만들어진 정부, 이 새로 만들어진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보장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국가인가? 라는 것을 쓸 겁니다. 어디다 쓸 거냐면요. 손가락에다 쓸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여기다 쓸 겁니다. 요거 다른 과목 수업에서 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5개를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5개를 쓸 것이고요. 요 쓴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친구들 거 보면요, 너무 좀 거창하게 또는 관념적으로만 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왕이면은 구체적으로 나 이런 거 있잖아. 나 나라에서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 오늘날처럼 인터넷 1948년에 인터넷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48년에 가능한 것들을 상상해서 5개 정도를 이렇게 써서 패들렛에 올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올려야 되고 역시 이거 다 나중에 수행평가로 반영이 될 거니까 꼬박꼬박 올리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